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소녀 감성을 가진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 결혼이란 인연으로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란 인연은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해요. 저 또한 어릴 때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고 어떤 사랑을 할지 상상도 막 했어요. 그런데 제 결혼은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된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인연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연이 고부지간이라던데 전 시어머니와 우연히 좋은 인연을 맺게 돼 결혼까지 오게 됐죠. 주변 사람들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신기해했지만 저와 시어머니도 늘 좋았던 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저에게 먹구름이 들이오게 된 건 아주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저와 시어머니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며느리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시자 들어가는 건 먹지도 않는 데서 시금치도 안 먹을 정도로 시댁하면 아주 몸서리를 치는 게 우리나라의 고부간이랍니다.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시집살이를 하면서 몸서리를 친 케이스인데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만 할머니는 정말 눈물 콧물 다 빠지도록 시집살이를 시켜서 옆에서 보는 제가 얼마나 속상했던 건지 몰라요. 저희 할머니는 반찬은 물론이고 친정아빠가 아픈 것도 저희 친정엄마 탓, 저희가 아픈 것도 친정엄마 탓, 심지어 할머니가 잘 보는 드라마가 결방이 되면 그것도 친정엄마 탓으로 돌리는 정말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무섭고 막무가내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참 이상했던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사람 좋다고 인정받으신 분이 왜 우리 친정엄마한테만 그렇게 혹독하게 구셨는지. 이젠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울어서 눈이 늘 퉁퉁 부어 계셨죠. 그래서 제가 얼음으로 엄마 눈을 마사지도 해주고 엄마 마음도 다독여줬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 귀가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해줬어요. 정이야, 넌 절대로 니네 할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안 된다. 내가 너 결혼할 땐 시어머니 인성부터 보고 결정할 거야. 아무리 네가 결혼할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해도 시어머니가 아니면 난 절대 시집 안 보내. 알겠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하셨으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토시 하나 안 빼고 외울 정도라니까요. 저도 친정엄마를 보면서 결혼이 남녀가 둘만 좋아선 안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는 참 많이 했지만 결혼하는 게 무서워서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이런 절 보고 주변 친구들은 남자랑 놀기만 하고 깊은 관계가 되자고 하면 도망가 버리는 아주 못된 애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속으로 그랬죠. 너희도 결혼해봐라. 남편만 믿다간 시어머니한테 큰 코 다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를 일이라고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분과 아주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27살 때였을 거예요. 평일엔 회사 다니고 갔다 와선 엄마 집안일 도와드리느라 제 생활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주말에 저 혼자 목욕탕 가는 게 낙이었어요. 예전에는 주말에 목욕탕 가면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여튼 여자들에겐 목욕탕이 만남의 장소였죠. 너무 편한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 오랜만에 만난 사람도 그냥 스스럼 없이 친해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날도 주말 점심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주말이면 목욕탕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할 때인데 그날은 주말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때 여름 휴가철이었고 모두 휴가를 간다고 매주 목욕탕에 오시던 분들도 안 오시는 피크 중 피크였었죠. 그래서 전 오랜만에 조용하니 목욕탕을 차지하고 힐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아니면 이런 일이 드문데 그날은 이 큰 목욕탕에 저만 있으니까 왠지 여기가 진짜 우리 집 목욕탕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여자분이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길래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전 그분을 보자마자 반했다고 해야 하나? 아름다운 실루엣에 여자인 저도 반할 정도로 굉장히 예쁜 분이셨어요. 피부는 우윳빛처럼 하얗고 비단결처럼 곱고 머릿결은 또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같은 여자로서도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두리번거리더니 저 멀리 따로 앉아 있지 않고 제 옆자리로 오시는 거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죠. 처음 본 사람이면 간단하게 인사하거나 아니면 서로 말도 안 하고 각자 목욕만 하거나. 그런데 그분은 얼굴이 너무 예뻐서 도도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더라고요. 어머, 오늘 여기 사람이 별로 없네. 그렇죠? 아, 네. 저도 주말마다 오는데 이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아마 여름 휴가철이라 그런 것 같아요. 난 여름 휴가를 우리 남편 일정 맞춰서 일찍 다녀와서 지금이 휴가철인지도 몰랐네요. 그런데 아가씨 이 동네 살아? 네, 저 여기 살아요. 태어나고부터 쭉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나 그만큼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목욕탕에 자주 오는데 우리 처음 본 것 같다. 그치? 전 주말에만 와서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물이 좋다고 소문나서 사람이 붐빌 때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이 치일 때도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아가씨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격도 참 부침성 있고 좋아요. 얼굴도 참 곱고. 네? 제가요? 어머, 아니에요. 저보다 언니이신 것 같은데 언니가 더 고우신걸요? 저 아까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피부도 너무 고우시고 머릿결도 너무 좋으시고요. 내가 언니라고요? 내가 아가씨보다 언니라고 하다니 동안이란 이야긴 들었어도 언니란 말은 처음 들어보네. 네? 언니 아니세요? 어머, 제가 실수했나 보네요. 죄송해요. 설마 저보다 어리신 건지. 아유, 무슨 소리.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할 나이야. 근데 아가씨 진짜 말 잘한다. 나 기분 너무 좋은데 오늘 완전 비행기 타는 기분이야. 정말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저희 엄마랑 비슷한 연배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세요? 저 진짜 몰랐어요. 동안이란 소리 많이 들어. 그리고 좀 일찍 결혼하기도 했고. 원래 여잔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예쁘지.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관리 안 하면 다 꽝이야, 꽝. 아가씨도 보니까 목욕탕도 자주 오고 자기 관리 좀 하는 것 같은데. 언니라고 생각했던 그분은 저희 친정엄마와 4, 5살 사이 아래셨고 정말 그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이셨죠. 목욕탕에서 만나 서로 칭찬하다 보니 언니가 아닌 이모라 부르던 그분과 전 친해졌고 같은 동네 사니까 한 번씩 만나서 시장도 같이 가고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셔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분이 저희 집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이모는 저한테 같이 꽃시장을 가자고 하셨죠. 정말 얼굴처럼 예쁜 데만 골라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모를 따라다니다 보니 같이 예뻐지는 것 같고 또 얼굴만큼 마음도 고운 분이라 나이 차이가 있어도 정말 언니같이 편하게 지냈죠. 저는 저희 친정엄마와는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비교가 돼서 그런지 정말 멋진 분인 것 같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희 친정엄만 평생 아버지 내조하고 저희 키우느라 정신 없으셨고 정말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모는 전혀 달랐어요. 꽃도 좋아하시고 꽃꽂이도 잘하시고 무엇보다 놀란 건 서점에 가서 책 보는 걸 진짜 좋아하셨어요. 저기 정희 씨, 이거 봐봐. 나는 아가사 크리스티가 너무너무 좋아. 어머, 진짜요? 저희 엄마는 드라마만 보시는데. 드라마가 어때서? 난 그냥 드라마보단 추리물, 스릴러 이런 쪽을 좋아하거든. 한번 책을 잡으면 놓칠 못하겠다니까. 정말요? 저희 엄마는 드라마 시간만 되면 하던 일도 모두 놔두시고 드라마 본다고 정신 없으신데 이모는 진짜 다르신 것 같아요.
와, 추리소설이라니 이모 진짜 멋져요. 그런데 이모는 혹시 직장 생활 하셨어요? 아니, 나는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 우리 남편이 애처가거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지 엄마를 얼마나 살뜰히 챙기는지 몰라. 근데 우리 큰딸은 남자가 따로 없어. 아니, 만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집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들이랑 딸이랑 바뀐 것 같다니까. 정희 씨처럼 사근사근하게 이야기도 잘하네. 오히려 아들이 딸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랑 데이트도 한 번씩 해. 그럴 땐 솔직히 누나냐 아니면은 여자친구냐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어. 그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아, 참, 정희 씨. 우리 아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지? 근데 이모 말 들으니까 굉장히 잘생기시고 좋은 분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 제가요? 근데 제가 만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손보거나 친구 사이 소개로 만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사람 이름 모를 일이야. 만약에 우리 아들이랑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면 우린 고부지간이 될 수도 있잖아. 요즘 아가씨를 결혼 전에 시어머니 자리도 본다고 하던데 정희 씨는 나랑 먼저 알게 됐고 나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아닌 거 자기도 잘 알잖아. 걱정인 게 괜히 제가 아드님 마음에 안 들었다가 이모랑 이런 좋은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이에요. I don't care. 정희 씨 생각이 중요하니까 일단 고민해보고 우리 이번 주말에 목욕탕에서 다시 만나서 얘기할까? 네, 그럴게요. 하여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뭘, 내가 감사하지. 지금 정희 씨를 보니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고마워, 정희 씨. 전 그렇게 이모에게 이모의 아들을 소개받았어요. 사실 만나기 전에 엄청 망설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수도 없이 고민한 끝에 전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갔죠. 그런데 호텔 로비에 앉아있는 어떤 남자가 제 눈에 딱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이모를 많이 닮았었고 하얀 피부에 환하게 웃는 미소가 정말 매력적이었었죠. 저는 설마 저 남자가 이모 아들인가 생각했다가 생김새를 보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현우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이정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 그래도 엄마가 정희 씨랑 친구 됐다고 한 후부터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 그래도 엄마가 정희 씨랑 친구 됐다고 한 후부터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정희 씨가 점점 궁금했었고 사실은 제가 정희 씨 만나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졸랐어요. 정말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모가, 아니, 현우 씨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제가 현우 씨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나서 요즘 많이 배우고 즐거워요. 제가 매번 감사드리죠. 혹시나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게 불편하시진 않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 만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저는 제가 걱정이 됐죠. 이모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혹시나 현우 씨가 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모랑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정희 씨에 대해 들었던 것보다 정희 씨를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제가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아요. 정희 씨도 그런가요? 그는 순하게 생긴 얼굴과 다르게 사랑에 대해선 직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고속으로 사랑에 빠졌고 특히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보고 절 걱정 안 하고 시집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죠. 이렇게 양가 집안 어른들도 너무너무 잘 맞으셔서 저희는 결혼하는데 아무 잡음 없이 모두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저는 혹시나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너무 좋으시면 신우 시집살이를 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제 걱정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어요. 우리 신우도 너무너무 저를 잘 챙겨주고 예뻐라 했죠. 신우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한 그날 이후부터 저를 정말 예뻐라 했고 고마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우는 결혼 시기를 좀 넘겼던 때였거든요. 어머님의 단 한 가지 걱정이라면 신우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전 그래서 능력도 좋고 얼굴도 예쁜 신우가 왜 결혼을 안 하나 궁금했지만 굳이 묻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도 굉장히 멋져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갖 닥치는 일은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됐고 아버님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사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수출에 주력을 한 결과 큰 기업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온 가족이 돈 걱정은 물론 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면서 든든한 가장으로 존경받고 계셨죠. 무엇보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님은 출장 갔다 오실 때마다 절 위해서 꼭 선물을 하나씩 챙기셨고 애처가시다 보니 어머님 선물은 절대 빼놓는 일이 없었죠. 두 분은 금술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출장을 자주 가셔서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진 않았죠.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이 아버님 안 계실 때 혼자서 집안의 대소사를 잘 챙기시고 척척 해결해내시는 모습을 보고 늘 감사하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저한테 예전처럼 시어머니와 이렇게 오손도손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너는 시어머니 자리 보고 결혼한 거냐고 했고 농담이 심한 친구들은 넌 시어머니랑 결혼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딸을 낳았는데 사실 출산 전부터 딸이란 걸 알고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손인데 첫 아이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우리 며느리 힘들었지라고 하시면서 절 걱정해 주셨죠. 그리고 딸을 보고 공주 하시면서 너무너무 예뻐라 하는 모습에 정말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나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저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예쁜 목걸이를 사주셨습니다. 요즘은 출산하기 전부터 파티를 하고 낳고 난 후에도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큰딸을 낳았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시대를 앞서가셨죠. 몸조리를 하고 집에 오니 선물은 물론 제게 출산 파티를 해주시겠다며 3단 케이크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가득 해놓으시곤 절 사랑한다며 꼭 안아주셨어요. 전 이런 사랑을 제가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제게 과분한 사랑을 주셨고 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제게 최고의 시어머니가 돼주셨습니다. 워낙 책을 좋아하시다 보니 저희 아이가 잘 때 항상 책을 읽어주시곤 했죠. 그리고 추리소설을 많이 읽으셔서 상상력도 풍부해서 아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나 놀이를 하며 진짜 최고의 할머니가 돼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고 명랑하셨던 시어머니가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너무 지난해와는 너무 다르게 갑자기 얼굴도 어두워지시고 밖에 외출도 잘 안 하려고 하시고 또 숨이 차다며 매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정 걱정이 돼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괜찮아질 거라면서 병원 가는 걸 마다하셨어요. 사실 어머님은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셔서 감기 한 번 걸리신 적이 없을 정도로 평소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전 그래서 혹시 갱년기가 아니신가 하고 기분을 좋게 해드리면 좀 나아질까 생각해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음악, 그리고 꽃까지 매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 전집을 사서 어머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그 좋아하는 추리소설도 손에서 놓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그때 딴 사람 같으셨어요. 우리 예쁜 며느리 아가 하면서 절 이뻐라 하셨는데 이젠 제가 옆에서 제잘제잘 거려도 그냥 미소만 띄우시고 말씀도 별로 안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온 가족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특히 선머슴 같은 시누이가 그때 어머님을 살뜰히 챙겼는데 역시 딸은 딸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엄마에겐 역시 딸이 최고거든요. 모두 출근하고 아이를 학교 보내면 전 항상 시어머니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기침이라도 하시면 전 뭔 일인가 해서 달려가서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너무 호들갑이라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고 쉬라고 하셨어요. 편찮으셔서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점점 절 멀리하는 기분이 느껴져서 내심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정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외출을 한 날이었죠. 전 어머님이 걱정돼서 사촌동생 얼굴만 잠깐 보고 오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친척분들이 오셔서 절 오랜만에 보셨다고 붙잡고 반갑다며 놓아주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촌동생 부부가 신혼여행까지 가는 걸 배웅하고 겨우겨우 집으로 갔습니다. 그땐 휴대전화도 많이 쓰지 않던 때라 어머님이 식사는 하셨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하기가 힘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땐 휴대전화 없이 어떻게 살았나 상상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시어머니가 걱정돼 대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을 불렀는데 인기척이 없으셔서 주무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조심히 들어가 보니 글쎄 어머님이 방에 계시질 않았죠. 요즘 숨이 차서 외출하기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딜 가신 건지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신우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제가 결혼식 갔다 온 사이에 호흡곤란으로 거실에 쓰러졌고 옆집 사시는 분이 김치 맛보라고 갖다 주러 오셨다가 시어머니를 발견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니 너무 죄송했죠.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방에 눕혔고 시누이는 엄마가 쉴 수 있도록 방에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해는 됐지만 어머님이 어디가 아프신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저기 형님, 어머님 어디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옳게 잘못 아니야. 엄마도 고집이 좀 있잖아. 엄마가 심장이 좀 안 좋대. 그런데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래. 엄마가 올케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그리고 이거 엄마 약인데 이건 웬 누가 엄마 걱정돼서 영양제나 준다고 해도 절대 먹이지 마. 알겠지? 왜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웬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당분간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빠가 엄마 또 걱정된다고 좋다는 약 다 사서 먹일까 봐 그래. 근데 그걸 또 안 받으면 섭섭해 하시니까 올케가 중간에서 잘 좀 정리해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 그렇겠네요. 알겠어요, 형님. 아버님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네요. 그런데 다행히 엄마 호르몬 수치는 좋대. 그래서 엄마가 갱년기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와서 기분이 처진 걸 수도 있다니까. 그냥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신우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님도 여잔데 나이 들면서 할머니가 되시고 여자로서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갱년기가 오셨겠죠. 신우도 어머님과 병원을 갔다 온 후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됐는지 말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리 완전히 다운돼 있었죠. 어머님이 병원에 다녀오셨을 때 아버님은 동남아로 한 달 동안 장기 출장을 가셨을 때였는데 아버님은 어머님이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오시자마자 어머님부터 찾으셨습니다. 여보, 혜미야, 시어머니 방에 계시니? 많이 아프대? 아이고, 내가 출장 갔다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오던 사람인데 병원에서 뭐래, 형님이 모시고 가셨어요. 병원에서 심장에 좀 무리가 있으시다고 푹 쉬시면 좋겠다고 하셨고 어머님 갱년기일 수도 있다는 말도 하셨대요. 저희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조치를 취했을 텐데 어머님이 너무 밝게 잘 지내셔서 아무도 신경을 못 썼네요. 내가 출장 갔다 오는 날이면 만날 공항에 마중 나온다고 하던 사람이 아무 연락이 없어서 난 뭔 일인가 했다. 일이고 뭐고 이제 네 어머니 옆에 있어야지. 이래선 안 되겠구나. 형님 얘기론 어머님 지금도 동안이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몸도 마음도 활기차진 않으신가 봐요. 저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하루 나이 들다 보면 기분이 다운될 것 같거든요. 어머님도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옆에서 잘 좀 다독여 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신경 쓸게요. 그래, 그래야지. 안 그래도 니네 엄마 좋아하는 꽃감이랑 내가 꽃도 사왔지. 여보, 나왔어. 아버님을 생각하니 가슴 아팠어요. 얼마나 애처가이신데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니 상심이 크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금술이 좋아도 아버님은 출장 가서 돌아올 때가 되면 어머님이 마중 나가겠다고 늘 준비하셨지만 절대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한시라도 빨리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 마중을 나가는 건데 아버님은 기사님이랑 같이 오면 된다고 시간이 어긋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마중은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님도 포기하셨는지 아버님 출장 마중을 안 나가셨죠. 아버님은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도 사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했지만 어머님은 전혀 웃질 않으셨습니다. 특히 아버님한텐 전혀 무반응이셔서 괜히 두 분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이 많이 됐죠. 전 정말로 뭘로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릴지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까?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욕실에서 문을 붙잡고 호흡을 가파하시면서 얼굴이 새파래지셨습니다. 일단 병원에 연락을 했고 그 사이 어머님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어머님 하고 목 놓아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길 내내 전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깡 마르신 몸에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그 곱던 머리칼도 예전보다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 어머님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근래 말도 잘 안 걸었는데 막상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어머님이 너무 안 드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작 돌봐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어머님한테 말도 잘 안 걸고 곁에 가면 괜히 마음만 심란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 더 안 좋겠다 싶어서 어머님 곁에 안 갔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제 스스로가 너무 미웠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출장에서 돌아온 신우에게 연락하려고 회사로 연락을 했고 신우도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올케,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어제는 그래도 컨디션 괜찮았잖아. 새벽에 쓰러져 계셨어요. 하필 오늘 아무도 안 계셔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형님. 형님, 정말 어머님 괜찮아지시겠죠? 맞죠? 괜찮아질 거야. 일단 침착하고 올케는 현우하고 아빠한테 연락해.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가족들한테 알려야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올케는 얼른 가서 집에 알려. 남편 아버님은 가족 행사 때문에 1박 2일로 고향집에 가서 주무시고 어머님이 쓰러지신 그날 오신다고 하셨죠. 전 얼른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과 아버님은 다행히 막 고향집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었고 전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했죠. 전부 놀라서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없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분명히 좀 전까지 이 병원에 어머님과 같이 있었죠. 너무 이상해서 전 간호사에게 물었고 간호사는 어머님의 이름을 듣더니 다른 병원으로 따님과 함께 가셨다고 했습니다. 전 일부러 큰 병원에 모신 건데 왜 병원을 옮기신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일단 제 궁금증은 뒤로 한 채 전 어머니가 옮기신 병원을 물었고 저희는 다시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어머니는 링거를 꽂고 누워 계셨고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고 일단 나갑시다. 누나, 엄마 어떻게 됐는지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절대 안정이래. 잘못하면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지도 몰라. 뭐? 그렇게 심각하단 말이야? 왜 이걸 다들 몰랐던 거야, 왜? 아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빠가 지금 여기서 큰 소리 치면 엄마한테 더 안 좋아해요. 그럼 나는 내 속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부탁드리는데요. 아빠는 특히 엄마한테 가지 마세요. 아니, 지금 네 엄마 옆에 내가 있어야 해. 너 몰라? 너희 엄마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고. 엄마 괜히 마음만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 보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픈데 그런 게 어딨어. 아빠, 엄마 살리고 싶거든.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제발요. 그리고 참, 아빠, 엄마 앞으로 든 보험이 몇 개죠? 그건 갑자기 왜? 만약 엄마 잘못되면 그런 것도 다 정리해야 하잖아요. 엄마 보험 뭐뭐 들었는지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시누이는 정말 독할 정도로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대하더라고요. 보험금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누이 같은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버님한테만 유독 어머님 병문안은 되도록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출장도 많으셨고 바쁜 시기기도 하셔서 신우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은 어머님 모습을 보자마자 병원 로비의 의자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심장이 멀쩡하던 어머님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이야기 하긴 뭐하긴 한데 어머님 보험은 드셨지? 그런 건 아버지가 아마 다 관리하실 거야. 아버지가 엄마 위에 이런저런 보험 들어놨다고 이야기 들었어. 엄마가 만약 잘못되면 보험금 수령자는 아버지, 아버지가 잘못되면 보험금 수령자는 엄마, 이렇게 했다고 들은 적이 있어. 그렇구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엄마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고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 그런데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기다니 말이 안 되잖아. 이제 어머님도 나이 드셨어. 나이가 들면 드러나지 않는 병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대. 나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 받아들이고 어머님 치료에만 전념하자. 엄마 형제분들도 심장 쪽 질병을 가진 분들이 없어. 다들 이상하다고 하신다고. 원인이 뭔지 나 꼭 알아낼 거야. 꼭. 남편은 너무너무 속상해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셨죠.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게 너무 좋았는데 병에는 장사 없다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병실을 내내 지켰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 번씩 깨어나실 때마다 저한테 미안하다, 고생한다 그 말만 하실 뿐 말씀도 거의 없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잠시 집에 옷가지를 가지러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또 병실에 안 계신 겁니다. 전 또 무슨 일인가 해서 얼굴이 하얘져서 간호사실로 갔더니 어머님이 글쎄 중환자실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심장에 많이 무리가 갔고 의식을 잃은 채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말에 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시어머니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못 지켜드렸죠. 중환자실에 어머님이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없을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전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며느리인 건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로는 심장과 호흡은 살려냈으나 뇌의 산소 공급이 끊겨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어머님이 좋아하는 봄이 가고 여름도 가을이 지나갈 무렵까지 3계절이 지나도록 어머님은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중환자실에 계시다 보니 일반 병실에 있을 때와는 달리 어머님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었죠. 그런 어머니를 보는데 제 마음은 매일매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 생신이셨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위생복을 입고 장갑을 낀 상태로 어머님께 케이크를 보여드리기만 했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가족 생일을 알뜰살뜰 챙겨주셨고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해 어머니 생신을 이렇게 챙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믿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머님 생신이에요. 어머님 아세요? 어머님 본인 생신은 늘 괜찮다고 하시면서 제 생일은 늘 챙겨주셨잖아요. 며느리 1년 동안 또 고생 많았다고 하시면서. 근데 저는 늘 마음만 있었어요.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면서 마음만 앞섰고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못난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제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셔서 제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시면 우리 목욕탕 꼭 같이 가요. 우리 예전에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요. 케이크는 눈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분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슬펐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됐는지 곧 다가올 어두운 그림자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어머님을 놔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뭘 놔드려요? 호흡기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저렇게 버티시는 거 솔직히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호흡만 하실 뿐이에요. 아시잖아요, 뇌사 상태인 거. 아니 선생님,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저렇게 계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서 일반 사람처럼 잘 사는 분도 계시다고. 저희는 그거 하나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을 보내드리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가족분도 힘드시겠지만 솔직히 지금 어머님이 더 힘드실 겁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가만히 누워 계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환자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호흡기에 의존해 있다는 건 신체적으로 엄청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절대 지금 편히 누워 계신 게 아니에요. 형님, 어떡해요? 우리 어머니 어떡해요? 저 절대 어머님 못 보내드려요. 절대요. 엄마가 힘들다니까. 나도 의사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엄마를 그러면 이렇게 떠나보내겠다고? 누나 진짜 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우리 충분히 엄마 치료할 비용이 있어. 그리고 난 엄마가 계시다면 영원히 기다릴 거야. 난 엄마 저렇게 있어도 절대 엄마 못 놔드려. 그냥 저렇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거라고. 누나는 엄마 그렇게 보내고 싶어? 그거 아니잖아.
엄마가 힘들다잖아. 우리 마음 편하자고 엄마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어? 나도 네 누나 생각이랑 같다. 아버지까지 왜 이러세요? 네 엄마 많이 힘들 거야. 지금 여기서 제일 가슴 찢어지는 건 나야.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니들도 잘 알잖니. 평생 난 네 엄마만 보고 살았어. 근데 하루아침에 저 사람 저렇게 되고 나라고 제정신이겠니? 난 요즘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야. 난 네 엄마 놔주는 게 맞다고 본다. 우릴 위해서가 아니라 네 엄마를 위해서 말이야. 아빠, 진짜 엄마 놔주고 싶으세요? 그래도 아빠는 많이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너희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저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는 거라고 네 입으로 말했잖아. 네 엄마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게지. 아빠, 엄마 가시고 나면 아빠도 엄마 따라갈 거예요? 내가 아빠라면, 엄마 그렇게 사랑한다면 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떠나면 같이 흙에 묻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빠, 엄마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우는 난데없이 아버님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도 아버님이 지금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 신우는 어머님이 편찮으신 후 아버님과 말도 잘 하지 않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걸 보질 못했죠. 어머님이 불편해하신다면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신우가 하는 소리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병원을 나가버리셨죠. 저와 남편은 왜 아버님께 그랬냐고 물어보니 형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어머님이 아플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부탁 하나만 했다고 했어요. 그건 늘 어머님 곁에 있어달라는 부탁이었죠. 전 그 약속 너무 잘 지켜줬고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까지 저희 옆에 계실 수 있었다며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놔주기 전까지 저에게 꼭 어머님 옆에 있어야 된다고 신신당부했고 전 어리둥절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땐 신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형님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놔줘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어머니를 놔주기 전까지 옆에 꼭 붙어 있으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저희 가족들은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죠.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전 늘 병원 로비나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절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오늘은 위생복이랑 장갑 벗고 어머님 손 한번 잡아드리라 하셨고 저는 그때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 말문이 막히고 눈물도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전 아주 덤덤하게 아주 오랜만에 어머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하기 싫은데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어머님과 맺었던 이 인연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만약에 제 손 놓으시더라도 저희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편히 가셔도 돼요. 저 이제 안 올 거예요. 어머님처럼 멋진 엄마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고운 어머님 너무 사랑하고 다시 태어나도 전 어머님 며느리 할 거예요. 아셨죠? 전 어머님 손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어머님 손이 너무 따뜻했는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땐 꿈인가 했죠. 점점 정이야 정이야 라고 부르는데 목소리가 더 또렷하더라고요. 절 이렇게 부를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데 어머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떴는데 전 일어나자마자 의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멀쩡하게 앉아 계셨죠.
믿기지가 않아서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어머님이 얼른 곁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정말로 절 부르고 계셨는데 엄청 다급해 보이셨습니다. 청이야, 애미야,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당장 경찰에 전화해, 빨리. 진짜 우리 어머님 맞아요? 어머님, 진짜 어머님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청이야, 내 말 들으라고. 경찰에 빨리 전화해야 해, 빨리. 전 왜 경찰에 전화를 해야 하냐 물었고 어머님은 제 물음에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전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죠. 들으면서도 믿기 힘들었고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다 진실이고 어머님이 중환자실까지 오게 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오래전부터 두 집 살림을 차렸다고 하셨죠. 그리고 혼의 자식까지 있었고요. 이 사실을 신우가 먼저 알게 됐고 신우는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봐 오랫동안 숨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언젠가부터 출장 다녀오면서 좋은 영양제라고 어머님한테 먹으라고 했고 어머님은 아버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꼬박꼬박 챙겨 먹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영양제를 먹은 후부터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살도 자꾸 빠져서 걱정을 했고 어머님이 쓰러지신 걸 신우가 먼저 발견했고 신우와 같이 병원에 갔다고 했죠. 신우는 혹시 몰라 어머님이 드시는 약이 뭔지 가져가자 했고 어머님은 아버님이 주신 영양제까지 챙겨갔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신우가 언제부터 어지러웠냐고 묻는데 의사가 그 답을 했대요. 의사가 아버님이 주신 영양제를 보더니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영양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의사는 이거 영양제가 아니라 신부전증을 일으키게 하는 부작용이 많은 약이라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말도 안 된다면서 영양제가 그런 것도 있냐면서 따져 물었고 신우는 모든 걸 안다는 듯이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나왔다고 했어요. 신우는 아버님이 오래전부터 여자가 있었고 출장을 핑계로 다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와 길면 한 달, 아니면 며칠씩 머물렀다 오곤 했다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신우는 워낙 촉이 좋은 사람이었고 아버님의 차에서 어머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립스틱과 어린아이 장난감을 발견해서 아버님 뒤를 조사하게 됐죠. 신우도 당시에는 아버님이 절대 아니라고 믿지 않았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버님이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자식과 함께 소풍을 가는 걸 뒤쫓아가 본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신우는 아버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 숨어서 이야기를 듣는데 가관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님에게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 졸랐고 아버님은 나이 많은 할망구보다 젊은 와이프가 낫다고 하면서 곧 처리될 거라고 했다네요. 아버님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들키기도 싫고 이혼하고 나면 재산 분할이며 골치 아파지고 아버님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 세금 문제도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영양제를 어머님께 주면서 그 여자와 살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에 이렇게는 절대 못 죽는다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아주 비밀리에 아버님을 무너뜨리려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옮긴 이유도 어머님의 사촌 동생분이 이 병원 병원장이었고 어머님은 아버님과의 일을 사촌 동생분께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다시 검사를 해보니 심장이 약을 먹기 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님께 중환자실에 집중 케어를 받으라고 했고 어머님은 어머니에 대한 건강 상태를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비밀 유지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중환자실로 갔고 아버님의 불륜 증거를 충분히 모으고 아버님이 가진 재산을 어머님 앞으로 빼내느라 이런 연극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전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 어머님이라 가능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이렇게 다시 제 앞에 눈을 뜨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정말 어쩔 방법이 없었고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네 시아버지, 내가 없어지면 그 모든 재산 그 여자에게 줄 거 뻔했고 난 그 꼴은 눈 뜨고 볼 수 없었어.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인데 절대 뺏길 수 없었지. 그리고 돈보다 배신감이 너무 컸단다. 매일 생각했어.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하지만 난 날 자책하기보다 날 위해 살기로 했어.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정이야, 우리 사랑하는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전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예상대로 아버님은 병원에 가장 일찍 도착했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어머님을 찾는데 정말 역겹고 싫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며 온화하고 인자하신 아버님 모습은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어머님은 완벽한 엔딩을 위해 흰천을 덮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전 그런 모습을 보며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말이죠. 아버님은 어머님의 손을 잡고 통곡을 했고 자기도 데려가라면서 거의 실신하듯이 울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요즘 말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주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님 손을 잡고 우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아버님 손을 확 잡더니 흰 천을 걷어내고 벌떡 일어나셨죠. 아버님은 너무 놀라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때 남편과 시누이가 도착했고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어머님을 보더니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그리웠던 아들과의 만남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일단 복수의 끝을 내야 한다며 아버님을 오라고 했죠. 아버님은 어리둥절해서 어머님에게로 다가갔고 어머님은 이렇게 다시 살아난 날 보니 어떠냐고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말을 더듬으면서 좋다 싫다 그런 말도 못하고 저희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의사한테 물어보자면서 나가시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죠. 영감탱이야. 내가 네가 딴살림 차린 거 모르는 줄 알았어? 날 그동안 그렇게 속이고 영양제? 웃기고 있네. 그동안 너를 남편으로 섬기고 아이를 낳고 살아온 나를 감히 이렇게 대? 당장에 경찰에 니들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었어. 하지만 빨리 끝내기엔 너무 싱겁더라고.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을 준비했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빼앗고 그때 널 심판하기로. 넌 조강지철을 저 세상으로 보내려고 했던 죄, 온 가족에게 멋진 아빠, 인자한 시아버지 탈을 쓰고 모두를 속인 죄, 그리고 가장 네가 잘못한 건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아버님의 아래쪽을 발로 차는데 제가 봐도 정말 아플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이라면 절대 참지 못하는 고통이었죠. 너무 아픈 나머지 아버님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병실 바닥에 쓰러졌고 어머님에게 무언가 말하려 하는데 어머님은 입닥치라며 베개를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도 이 난리통이 뭔지 처음엔 파악을 못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준 영양제와 그 영양제 성분이 적힌 진료 확인서를 줬고 어머님답게 탐정에 의뢰해 아버님이 딴 여자랑 바람이 난 결정적인 사진과 혼의 자식이 아버님 자식이라는 증거까지 경찰에게 주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죠. 경찰들은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어머님이 대단하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모았냐면서 놀라더라고요. 아버님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경찰에게 끌려갔고 이후 아버님은 정신을 차리고 경찰이 증거를 다 보여주자 반박도 못하고 모두 사실이라고 자백했다고 했죠. 그리고 내연녀를 찾아가 받아달라 했지만 돈 없는 늙은이 이젠 필요 없다면서 그 여자도 아버님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완전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아버님의 보험 가입 시기가 의심스럽다면서 영양제를 어머님께 드린 날짜와 어머님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 가입 시기를 비교하면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보험사는 경찰을 통해 이 사실관계를 조사했어요. 아버님은 경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뭐냐며 조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어머님 사망 보험금을 무려 7개나 드러났더라고요.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버님을 찾아가 화를 참지 못한 채 이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다며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솔직히 신우와 남편에게 피해 준 적은 없다면서 왜 너희들이 난리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야기를 했고, 남편에게 얼른 구치소에서 빼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 저지른 일을 아버님이 처리하라며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죠. 결국 아버님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어머님께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버님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노린 나쁜 범죄라고 판단했고, 아버님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버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결국 고의로 어머님을 위험에 이르게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징역 8년을 받게 됐고, 교도소 안에서도 어머님에게 간통죄에 대한 처벌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지옥같이 산다며 남편에게 옥중 편지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긴 시간이 지나서 용서를 구했고, 어머님은 아버님 회사도 남편에게 처리를 부탁하며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어머님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셨죠.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그런 어머니를 뒤에서 조용히 돕고 어머님이 오직 행복하길 바라며 그 긴 시간을 함께 기다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왜 어머님께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하며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했고, 어머님은 가족이 있어 버틸 수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시고 난 후 어머님 건강을 아주 과할 정도로 챙기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어머님도 저도 나이가 들었고 우린 예전처럼 다시 사이좋은 고부지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우인 절대 결혼은 내 사전에 없다고 하더니 글쎄 5살이나 어린 연하남과 사랑에 빠져 지금은 쌍둥이를 임신해 늦게 예비 엄마가 됐죠. 어머님은 지금도 심장치료를 하는 중이고 다행히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일상생활엔 전혀 문제없이 생활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꿈꾸었던 미스터리물 작가는 되지 못했지만 어머님의 능력을 살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되셨죠.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를 인수해 회사를 성장시켰고 지금은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을 따라 꽃시장을 다닌 게 늘 좋았던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서 현재 꽃집을 운영하며 플로리스트로 활동 중이에요.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하나 배운 게 있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그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스스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님을 처음 보고 제가 반했던 건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외모가 아닌 마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기회를 통해 저희 시어머니께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전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